프랑스 엘리트 여성 기장이 한국행 배정을 받자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왜 그런 후진국에 가야 하죠? 그녀의 기종은 A350. 전 세계 항공사들이 부러워하는 황금 노선의 주인공이었죠. 하지만 단 3일 만에 그 기장은 충격을 받습니다. 이 나라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으로 나를 감동시켰다. 그녀는 결국 프랑스를 떠나 대한민국을 선택했습니다. 기장이 조종한 건 비행기가 아니라 인생의 방향이었죠. 지금부터 대한민국이 어떻게 한 프랑스 기장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는지 함께 보시죠. 저는 클레르 마르탱입니다.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서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을 잇는 대서양 황금 노선을 담당하는 42세 여성 기장이죠. 에어버스 A350을 조종한 지 벌써 15년째입니다. 프랑스 항공업계에서 손꼽히는 엘리트 조종사로 인정받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화요일 오후 회사에서 청천벽력 같은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대한민국이 에어버스 A350을 50대나 대규모 도입하면서 우리 에어버스 본사와 대한항공이 공동운항 협정을 체결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에게 6개월간 서울 파견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기술 지원과 현지 기장 교육을 담당하라는 거였죠. 저는 즉시 상급자 사무실로 달려가서 항의했습니다. 15년간 파리에서 뉴욕까지 완벽하게 운항해온 제가 왜 갑자기 서울로 가야 하나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상사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회사 결정이니까 따르시오. 거부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날 저녁 공항 라운지에서 동료들에게 하소연했죠. 제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한국이라니 정말 말도 안 돼요. 더럽고 시끄럽고 공해로 가득한 후진국 아니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파리, 런던, 뉴욕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도시들만 다녔는데 갑자기 아시아 어딘가로 보내다니요.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정말 운이 없네, 클레르. 하필 아시아라니. 저는 분노에 차서 더 큰 소리로 외쳤어요. 한국 같은 곳에서 제가 뭘 배우겠어요? 우리 프랑스가 항공기술의 본고장이고 에어버스의 본거지인데 말이에요. 아시아 조종사들이 우리에게 배워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운지 직원들이 쳐다볼 정도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 자존심이 바닥까지 떨어진 기분이었어요. 15년간 쌓아온 제 커리어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주말 내내 저는 우울했어요. 친구들과 만나서도 계속 투덜거렸죠. 한국이 얼마나 낙후된 곳인지 알아. 공기도 더럽고 음식도 이상하고 사람들도 무례하다던데. 결국 저는 마지못해 짐을 쌌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승객으로 오르면서도 계속 중얼거렸어요. 6개월만 참자. 빨리 끝내고 파리로 돌아가자. 창밖으로 보이는 파리의 아름다운 야경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창문으로 내려다본 서울은 생각보다 큰 도시였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편견이 가득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면서도 저는 냉소적이었습니다. 과연 어떤 허름하고 낡은 공항일까? 샤를드골 공항의 10분의 1도 안 되겠지 하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공항 출입구를 나서는 순간 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천장이 엄청나게 높고 넓은 공간이 펼쳐져 있었어요. 현대적이고 세련된 조명이 은은하게 비치고 있었고 제가 그동안 다녔던 유럽의 어떤 공항보다도 훨씬 깔끔하고 웅장했습니다. 샤를드골 공항이 초라해 보일 정도였어요. 더 놀라운 건 화장실이었습니다. 프랑스 샤를드골 공항 화장실은 항상 더럽고 냄새가 심했는데 여기는 마치 5성급 호텔 로비 같았어요. 자동으로 열리는 문, 센서식 변기, 온열 시트, 그리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한 환경이었죠. 심지어 음악까지 나오더라고요. 로봇이 길을 안내해주는 모습에는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여기가 정말 공항인가요? 아니면 미술관인가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천장에 걸린 거대한 미디어, 아트 작품들과 곳곳에 배치된 한국 전통 문화 전시물들, 그리고 실시간으로 변하는 디지털 아트 설치물들을 보면서 말이에요. 파리 루브르 박물관보다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자동 입국 시스템도 충격이었어요. 여권을 스캔하고 지문을 찍으니 단 몇 초 만에 입국 절차가 끝났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최소 30분은 줄을 서야 하고 입국 심사관의 기분에 따라 이것저것 질문받기 일수인데 말이죠. 다국어 안내 방송도 완벽했고 심지어 프랑스어 안내도 원어민 수준이더라고요.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가면서 창밖 풍경에 또 한 번 놀랐어요. 고층 빌딩들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고 도로는 깨끗하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교통 신호 체계도 체계적이고 무엇보다 도로 위에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제가 생각했던 그 한국인가요? 스스로에게 물어봤죠. 호텔에 도착해서도 충격은 계속됐습니다.
체크인 시스템이 완전 자동화되어 있었고 키오스크에서 몇 번만 터치하면 모든 절차가 끝났어요. 방 안에 들어가서는 더욱 놀랐습니다. 모든 전자기기가 하나의 스마트 패널로 조작되더라고요. 조명, 온도, 커튼, TV, 심지어 화장실 변기까지 스마트폰 앱으로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 최고급 호텔들보다 훨씬 편리하고 현대적이었어요. 밤늦게 호텔 창문으로 내려다본 서울 야경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한강을 따라 늘어선 고층 빌딩들의 불빛이 마치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에펠탑 야경보다 훨씬 웅장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혹시 내가 한국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다음 날 오후 서울 시내를 구경하러 나갔습니다. 명동거리는 파리 샹젤리제 거리만큼이나 활기찼어요. 쇼핑을 하고 카페에서 커피도 마시고 한국 전통차도 맛보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녁 무렵 호텔로 돌아가려고 가방을 확인하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여권이 없어진 거였습니다.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조종사에게 여권은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거든요. 여권 없이는 절대 비행할 수 없어요. 내일 당장 국내선 비행 스케줄이 잡혀 있었는데 여권이 없으면 조종석에 앉을 수도 없습니다. 제 15년 커리어가 한순간에 끝날 수도 있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어떻게 하지? 이대로 끝나는 건가? 공황 상태에 빠져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때 옆에 있던 한국 시민 한 분이 제 표정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제가 창백한 얼굴로 가방을 뒤지는 모습을 보고는 무슨 일인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상황을 영어로 설명하니까 그분이 즉시 같이 찾아봅시다라고 하시면서 주변 상점들을 함께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파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상인분들이 CCTV 같이 확인해봐요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셨고 젊은이들은 스마트폰으로 분실신고 방법을 찾아주고 심지어 근처 경찰서 위치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데도 번역 앱을 켜서 소통하려고 노력해 주시더라고요. 1시간 정도 헤맨 후 제가 오후에 들렀던 카페로 다시 가봤습니다. 그런데 카페 직원분이 저를 보자마자 밝게 웃으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 이거 찾으시는 거예요? 바로 제 여권이었습니다. 제가 커피를 마시고 자리를 떠날 때 의자 옆에 떨어뜨린 걸 직원분이 발견하고는 소중히 보관하고 계셨던 거예요. 겨우 이 시간 만에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프랑스였으면 벌써 암시장에 팔려나갔을 텐데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파리에서는 여권 같은 중요한 서류를 잃어버리면 다시 찾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순식간에 위조 문서 제작에 악용되거나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라가죠. 그런데 여기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도와주고 심지어 소중한 물건을 안전하게 보관까지 해주다니요. 그 카페 직원분이 한국어로 뭔가 말씀하시길래 옆에 있던 시민분이 통역해 주시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남의 물건을 지켜주는 게 당연한 일이래요. 특히 외국인 손님이 어려움에 처하면 더욱 도와드려야 한다고 하시네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나라는 첨단 시스템도 믿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씨를 신뢰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15년간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프랑스 파리에서도, 미국 뉴욕에서도, 영국 런던에서도 이런 따뜻한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보여준 건 첨단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온정이었습니다. 여권을 찾고 나서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모든 편견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밤늦게 혼자 한강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호텔에서 한강공원까지는 지하철로 20분 거리였는데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지하철이 깨끗하고 안전했어요. 한강에 도착해서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여성들이 혼자서 조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정말 많은 여성들이 자유롭게 운동하고 있었습니다. 파리에서는 밤 9시 이후에 여성이 혼자 거리를 걷는 건 너무 위험해요. 강도나 성범죄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거든요. 특히 생강 주변은 밤에는 절대 혼자 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린아이들까지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있더라고요. 부모들이 벤치에 앉아서 여유롭게 대화하면서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밤 12시가 다 되어가는데도 말이에요. 이런 모습이 파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저녁 8시만 되어도 아이들을 집으로 들여보내야 해요. 더욱 인상적인 건 시민들의 자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청소 노동자분께 정중하게 인사하는 시민들, 길에 떨어진 쓰레기를
자연스럽게 주워서 분리수거함에 버리는 청년들, 공원 벤치를 정리하고 가는 커플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질서를 지키고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강 다리 위에서 서울 야경을 바라보면서 깊이 생각했어요. 여기는 법이 아닌 의식이 사람을 지키는 나라구나. 프랑스는 엄격한 법률과 강력한 경찰력으로 치안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한국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질서 의식과 서로에 대한 배려가 더 강력한 안전망 역할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2시에 지하철을 타고 호텔로 돌아가는데도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지하철역도 밝고 깨끗했고 늦은 시간인데도 역무원분들이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 주셨어요. 이런 안전하고 평화로운 밤거리를 걸어본 게 언제였나 싶더라고요.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을까? 한국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였어.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마치 제 마음을 달래주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됐어요.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국내선 비행이었는데 우연히 장유진이라는 한국 부기장과 팀을 이루게 됐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전직 공군 조종사 출신이라고 자기소개를 하더라고요. 첫인상부터 믿음직스럽고 차분한 느낌이었어요. 비행 전 브리핑에서 유진의 전문성에 놀랐습니다. 기상 조건, 항로 분석, 연료 계산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프랑스 부기장들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꼼꼼했습니다. 역시 군 출신은 다르구나 생각했죠. 이륙 후 30분쯤 지났을 때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이 발생했어요. 좌석 번호 12호에 앉으신 60대 남성 승객분이 심장 발작 증세를 보이신 거였습니다. 승무원이 급히 조종실로 연락해왔고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이런 응급 상황은 처음 겪어보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유진 부기장의 대응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전혀 떨리지 않는 침착한 목소리로 지상 관제소와 연락을 취했어요. 김포 관제소, 대한항공 1205편입니다. 기내 의료 응급 상황 발생했습니다. 승객 한 분이 심장 발작 증세를 보이고 계시며 즉시 응급 착륙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상에서 불과 3분 만에 응답이 왔어요. 대한항공 1205편, 김해공항으로 직항하십시오. 응급의료팀이 이미 대기 중입니다. 활주로 클리어됐습니다. 가장 가까운 공항으로 항로를 즉시 변경할 수 있다는 허가가 나온 거였죠. 착륙하자마자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응급차 2대와 의료진 6명이 활주로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비행기 문이 열리자마자 의료진이 뛰어들어와서 환자를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처치했습니다. 심전도 측정부터 산소 공급까지 마치 이동하는 응급실 같았어요. 전체 과정이 15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유진에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응급 시스템이 가동되는 건가요? 프랑스였으면 최소 1시간은 걸렸을 텐데요. 그가 담담하게 답하더라고요. 이건 한국에서는 표준 절차입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으니까요. 우리는 항상 이런 상황에 대비하고 있어요. 나중에 그 환자분의 아들이라는 젊은 남성이 찾아와서 깊숙이 인사를 하셨어요. 아버지가 무사히 병원에 도착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5분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분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는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시스템을 갖고 있네요. 유진 부기장이 옆에서 말하더라고요. 저희는 단순히 비행기를 조종하는 게 아니라 소중한 생명들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모시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프랑스에서는 조종사의 임무를 기술적 전문성으로만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사람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 항공사에서 일하면서 가장 놀란 건 조직 문화였어요. 프랑스에서는 엄격한 계급 구조가 있어서 기장과 부기장, 승무원들 사이에 명확하고 경직된 위계 질서가 있거든요. 기장이 말하면 부기장은 무조건 따라야 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점심시간에 정비사분들, 청소 담당자분들과 함께 직원 식당에서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하는 거예요. 기장인 제가 신입 승무원과 격이 없이 대화하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나이나 직급에 상관없이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였어요. 어느 날 비행 전 항공기 점검을 하는데 20대로 보이는 젊은 정비사가 제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기장님, 죄송한데 왼쪽 엔진 쪽에 미세한 진동이 감지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요? 프랑스였다면 신입 정비사가 베테랑 기장에게 이런 의견을 제시하기는 정말 어려웠을 텐데 말이에요. 저는 처음에는 젊은 사람이 뭘 안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한국 동료들의 조언에 따라 그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정비사의 지적이 완전히 맞았어요. 엔진 내부에 작은 이물질이 끼어 있었는데 이걸 그냥 놔뒀다면 비행 중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저는 그 정비사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젊은 정비사가 대답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희는 모두 한 팀이니까요. 승객들의 안전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죠. 회식 자리에서도 놀라는 일이 많았습니다. 부장급 간부가 신입사원에게 요즘 적응은 어때?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고 하면서 진심으로 챙겨주는 모습을 봤거든요. 상급자도 막내 직원의 의견을 진지하게 듣고 실수가 있으면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분위기였어요. 프랑스에서는 지시가 소통의 전부지만 한국에서는 배려가 진짜 소통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여기서는 직급이 높다고 해서 권위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책임감이 클수록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배려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비행 중에 기상 악화로 착륙이 어려워진 상황이 있었어요. 프랑스에서라면 기장인 제가 혼자 결정을 내려야 했을 텐데 여기서는 부기장, 승무원, 심지어 지상 관제소까지 모든 팀원들이 함께 최선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결국 모두의 지혜를 모아서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짜 팀워크란 이런 거구나. 계급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구성원이 주인의식을 갖고 서로를 존중하며 협력하는 것. 이런 따뜻하고 수평적인 조직 문화는 정말 처음 경험해봤습니다. 6개월 계약이 끝나갈 무렵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프랑스 에어버스 본사에 사표를 제출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대한항공에 정식 기장으로 지원서를 넣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파리-뉴욕 노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국에서 새로 시작하겠다는 결심이었죠. 동료들은 모두 충격을 받았어요. 클레르, 정말 미쳤나? 파리-뉴욕 황금 노선을 버리고 한국에 남겠다고? 내가 15년간 꿈꿔왔던 자리를 포기한다고? 친구들은 제가 일시적인 감정에 휩쓸린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비행기를 조종하는 게 아니라 제 인생을 직접 조종하고 싶어요. 그 무렵 여동생 마리가 10살 된 딸아이와 함께 한국에 놀러왔어요. 마리는 파리에서 대학 강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조카는 한국이 처음이었죠. 서울 거리를 함께 걸으면서 조카가 한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모, 여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친절해요? 프랑스에서는 어른들이 무서웠는데 여기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저한테 웃어주세요. 정말 그랬어요. 지하철에서 조카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시는 어르신들, 길을 물어봤을 때 직접 데려다 주시는 아주머니들, 한국어를 못하는 조카와 몸짓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파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마리도 깜짝 놀랐습니다. 언니, 정말 한국에서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 모습은 처음 봐. 파리에서는 항상 스트레스 받고 예민했잖아. 여기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우리도 서울에 같이 살면 안 될까요? 딸아이 교육 환경도 너무 좋아 보이고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제가 한 사람으로서 진정한 대우를 받는 건 정말 처음이었거든요. 프랑스에서는 여성 기장이라는 이유로 항상 더 많은 것을 증명해야 했고 작은 실수도 용납받지 못했어요. 동료들의 시선도 곱지 않았고 승진에서도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제 성별이 아니라 실력과 인격을 보고 평가해 주었어요. 사표를 제출하면서 프랑스 상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진짜 조종사가 뭔지 배웠어요. 기술만이 아니라 사람을 담는 조종사, 책임감을 갖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조종사 말이에요. 상사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저는 전혀 후회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주에는 한국 동료들이 작은 송별회를 열어주었습니다. 클레르 기장님, 정말 한국에 남으시는 거예요? 너무 기뻐요. 젊은 승무원들이 환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정비사 아저씨는 처음엔 차가운 프랑스 여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시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밤 한강을 다시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6개월 전 이곳에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이 제게 준 건 단순히 일자리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이었어요. 경쟁이 아닌 협력, 권위가 아닌 배려, 개인주의가 아닌
공동체 의식을 배웠습니다. 1년 후 저는 대한항공 A350 정식 기장으로서 매일 아침 인천공항에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공항철도로 갈아타는 그 길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시민들과 자연스럽게 눈인사를 나누고 같은 칸에 탄 직장인들과 가볍게 대화를 나누면서 말이죠. 이제는 저도 완전히 서울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면 청소하시는 김아주머니가 항상 반갑게 인사해주세요. 클레르 기장님, 오늘도 안전 운항하세요. 어제 뉴스에서 봤는데 프랑스에 폭설이 왔다면서요? 고향 생각 안 나세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제가 먼저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라고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비행 전 승무원 브리핑 시간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프랑스에서는 기장이 일방적으로 지시사항만 전달하고 끝이었는데 여기서는 모든 승무원들의 의견을 차례대로 듣고 함께 최선의 서비스 방안을 논의합니다. 오늘 승객 중에 생일인 분이 계시네요. 어떻게 축하해드릴까요? 아이 동반 승객이 많으니 기내 안전 안내를 더 자세히 해드리면 어떨까요? 이런 세심한 배려들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기내 방송을 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라요. 안녕하십니까, 승객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책임질 기장 클레르입니다. 서울에서 여러분을 모시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업무적인 멘트였는데 이제는 진심이 담긴 인사가 됐어요. 국제선 비행을 할 때면 더욱 자부심을 느껴요. 이제 저는 한국을 대표하는 기장이라는 자부심이 있거든요. 어느 날 그 김아주머니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장님, 이제 정말 한국 사람 다 되셨네요. 처음 오셨을 때는 차갑고 딱딱한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표정도 밝아지고 마음도 따뜻해지신 것 같아요. 저는 웃으면서 답했습니다. 한국이 저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었어요. 이제 이곳이 진짜 제 집이에요. 파리에 있는 옛 동료들이 가끔 연락해서 언제 돌아올 거야? 파리-뉴욕 노선에 자리 나면 연락할게라고 물어봐요. 그럴 때마다 저는 단호하게 답합니다. 서울이 제 목적지가 아니라 집이에요.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아니라 머물러야 할 곳입니다. 지난주에는 조카와 마리가 정말로 서울로 이주해 왔어요. 조카는 한국 초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마리는 서울에 있는 한 대학에서 프랑스어 강의를 맡게 됐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사는 서울에서의 삶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기장은 비행기의 방향을 바꾸지만 한국은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첨단 기술과 효율적인 시스템은 저를 놀라게 했고 따뜻한 사람들과 배려의 문화는 저를 감동시켰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나라는 저에게 진정한 인간적 존중이 무엇인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6개월 계약으로 시작했던 서울에서의 삶이 이제는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터닝포인트가 됐어요. 서울은 이제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이륙지이자 언제나 따뜻하게 돌아올 수 있는 착륙지입니다. 매일 아침 인천공항 활주로에서 이륙할 때마다 생각해요. 오늘도 이 아름다운 나라를 대표해서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운인지. 한국은 제게 단순히 새로운 직장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프랑스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진정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말이에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파리에서 태어난 클레르 마르탱. 그녀는 이제 매일 인천공항에서 하늘을 오릅니다. 대한민국은 그녀에게 단순한 이륙지가 아닌 인생의 착륙지가 되었죠. 샤를드 골이 자랑이던 기장은 이제 서울 야경에 감탄하며 살고 있습니다. 총기 없는 밤거리, 시스템보다 따뜻한 사람, 그리고 실력으로 평가받는 세상. 그녀가 선택한 한국은 기술로 놀라게 하고 사람으로 감동시키는 나라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